당신 지금 행복한가요? 혜진이 물었다. 사랑은 아니에요. 하지만 멈추기도 어려워요. 우리 그렇게 계속되겠죠. 혜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말에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끝사랑연가 시작합니다. 새벽 3시 병원 복도에 낮은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한 쌍의 아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산모 지연은 지친 숨을 토해내며 눈을 감았다.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태석은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쌍둥이였다. 두 아이 모두 건강했지만 그 순간부터 태석과 지연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지연은 출산 후 심한 피로와 함께 산후 우울증의 그림자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아이들을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2명을 동시에 돌봐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압도했다. 태석은 안간힘을 쓰며 아이들을 돌봤다. 직장에서 돌아와 기저귀를 갈고 밤마다 교대로 수유를 하며 주말에는 빨래와 청소에 매달렸다. 하지만 2명의 아기를 동시에 돌보는 것은 상상 이상이었다. 밤마다 울음에 깨고 하루 종일 기저귀와 젖병 속에서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다. 지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울면 같이 울었고 수유 시간이 되면 불안해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1달이 지났지만 집안은 여전히 전쟁터 같았다. 지연아, 이러다 우리 둘 다 쓰러져. 태석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소파에 기대어 무표정하게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입주 베이비시터를 구해볼까? 적어도 밤에는 좀 쉴 수 있을 텐데.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며칠 뒤 한 여자가 집에 들어왔다. 베이비시터 정혜진, 41살. 아이 돌봄 경력이 15년으로 대학에서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지금도 주일에 어린이집에서 특강을 한다고 했다. 이력서상으로는 완벽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력서보다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외모였다. 갸름한 얼굴에 깊이 있는 눈매, 무심하게 묶은 머리에서조차 정갈함이 느껴졌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태석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여유였다. 세상이 무너져도 미소를 잃지 않을 것 같은 차분함이 그녀 전체에서 느껴졌다. 아이들이 울어도 당황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집안을 둘러보고 아기 침대 옆에 서서 아이들을 조용히 바라봤다. 쌍둥이는 마치 그녀의 존재를 느끼기라도 하듯 울음을 멈췄다. 둘 다 잘 울고 잘 자고 잘 자랄 거예요. 혜진이 말했다. 그리고 지연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어머니만 무너지지 않으면요. 그 말에는 비난이 아닌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안도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혜진은 그날부터 입주했고 집안의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있으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줄어들었고 집안에는 질서가 생겼다. 수유 시간, 목욕 시간, 수면 시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 지연은 서서히 휴식을 얻기 시작했다. 혜진이 밤 수유를 담당해주면서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되었고 낮에도 아이들이 안정되어 있어 여유가 생겼다. 산후 우울증의 증상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태석 역시 출근할 때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이 그를 평온하게 했다. 혜진은 단순히 아이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하지만 동시에 태석은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혜진의 존재가 주는 안정감이 아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그녀가 집에 없으면 왠지 불안했고 그녀가 돌아오면 마음이 편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혜진 자체가 주는 편안함,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내는 집안의 분위기가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것이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혜진이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집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그녀는 빠르게 집안의 리듬을 파악했다. 새벽 수유, 낮잠, 목욕, 기저귀 교체까지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다. 그녀가 있으면 아이들의 울음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마치 마법 같았다. 지연은 서서히 휴식을 얻기 시작했고 산후 우울증의 증상도 호전되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연속으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식욕도 돌아왔다. 하지만 태석의 눈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밤에 주방 불빛 아래서 우유를 데우는 혜진의 옆모습과 거실에서 조용히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아이들을 목욕시키며 부드럽게 속삭이는 모습까지. 혜진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했지만 그 모든 행동에는 이상한 기품이 있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이었고 지치지 않으면서도 세심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서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태석은 어느새 아내보다 혜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아이들의 상태나 집안일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도 혜진에게 먼저 물어보게 되었다. 그녀가 웃는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녀와의 짧은 대화를 기대하게 되었다. 지연은 혜진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 덕분에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소외감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이 자신보다 혜진에게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았고 남편도 육아 문제는 혜진과 상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날 밤 지연이 두 아이를 재우고 일찍 잠들자 태석은 부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다. 혜진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다. 그녀는 태석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힘드세요? 매일이 전쟁 같아요. 태석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혜진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렇죠. 그래도 아빠는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 말 한 줄이 이상하게 태석의 마음에 박혔다.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그날 이후로 태석은 자신이 정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떠올렸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아이들이 밤새 울 때도, 지연이 우울해할 때도 혜진의 그 말이 그에게는 일종의 격려가 되었다. 혜진은 태석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표정에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가끔씩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다. 오늘 아이들이 특히 잘 잤어요. 아빠가 옆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지연 씨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당신이 잘 돌봐주고 있어서예요. 이런 말들이 태석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주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태석은 자신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혜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게 되었고 그녀가 외출했을 때는 왠지 집이 허전하게 느껴졌다. 아이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점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혜진 역시 태석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가 자신에게 보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내색 없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을 때 집에는 태석과 혜진, 그리고 아이들만 남았다. 아이들이 일찍 잠들면서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태석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혜진은 부엌에서 다음날 이유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태석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하지만 태석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혜진이 이유식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다. 이런 순간이 점점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것이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그들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혜진이 온 지 2달째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겼다. 어느 늦은 밤 갑작스럽게 쌍둥이 중 하나인 민준이가 고열로 울기 시작했다. 체온계는 39도를 가리켰고 아이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연은 당황했다. 첫 아이면서 쌍둥이라 경험이 부족했던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하지만 혜진과 태석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응급실로 가야 해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아이를 담요로 감싸고 있었고 태석은 차 키를 들고 있었다. 지연은 다른 아이인 민서를 안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은 깊은 밤에도 사람들로 붐볐다. 대기, 검사, 또 다른 대기. 긴장감 속에서도 혜진은 침착했다. 아이를 안고 태석과 지연을 안심시켰다. 열은 금방 내릴 거예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잘 지나갈 거예요. 그녀의 말은 주문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혜진의 말대로 검사 결과는 단순한 감기였고 해열제를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4시가 넘어 있었다. 지연은 아이들 옆에 누워 곧 잠들었다. 오랜 시간 긴장했던 탓에 깊은 잠에 빠졌다. 태석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긴장이 풀어지면서 허탈감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때 혜진이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을 받으며 태석은 그녀의 세심함에 감동했다. 많이 놀라셨죠? 혜진의 말에 태석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피로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사이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두 사람. 아이의 병원비 걱정, 앞으로의 육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오늘 밤 같은 응급 상황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인 순간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혜진이 태석의 손등을 가볍게 덮었다. 위로의 의미였다. 하지만 그 접촉이 주는 따뜻함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태석의 이성은 그 손을 떼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온기에 기대고 싶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손을 떼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의 감정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부엌의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순간을 나누고 있었다. 누구도 먼저 손을 빼지 않았다. 고생하셨어요. 혜진이 작게 속삭였다. 그 말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태석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노력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 당신도요. 정말 고마워요. 태석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는 혜진의 손을 살짝 잡았다.
위로에서 시작된 접촉이 점점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떨어져 앉아 있었지만 점점 가까워졌다. 안 돼요. 혜진이 작게 말했지만 그녀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태석도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놓고 싶지 않았다. 결국 모든 것은 단 하나의 행동으로 무너졌다. 태석이 혜진을 끌어안은 순간 침묵은 숨결로 바뀌었고 호흡은 점점 가빠졌다. 결국 두 사람의 입술과 입술이 맞닿았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방에는 아내 지연이 자고 있었다. 혜진이 일어나려 하자 태석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더 이상 위로나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다른 감정이었다. 두 사람이 쌓아왔던 모든 경계가 사라졌다. 금기의 문턱은 이미 지나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태석은 지친 일상에서의 위로를, 혜진은 외로움에서의 탈출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새벽동이 틀 때까지 두 사람의 조용한 위로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그 순간이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침은 어김없이 왔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깨웠다. 현실이 돌아온 것이다. 혜진이 먼저 일어나 아이들에게로 갔고 태석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모든 것은 평소처럼 흘러갔다. 혜진은 여전히 아이들을 성실히 돌봤고 지연은 점점 더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태석과 혜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태석은 그날 밤 이후로 혜진을 대하기 어려워졌다. 평상시처럼 말을 걸어야 하는지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혜진은 달랐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민준이 열이 완전히 내렸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이유식 잘 먹었어요. 점점 입맛이 늘고 있어요. 일상적인 보고들이었지만 태석에게는 모든 말이 다르게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날 밤의 온기를 찾으려 했고 그녀의 시선에서 자신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혜진은 철저하게 전문적이었다. 베이비시터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고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태석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태석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밤마다 혜진의 방문 앞을 지나치게 되었다.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갈 때도 일부러 그녀의 방 앞을 지나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그는 방문 너머의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혜진은 그의 발걸음을 알고 있었다. 밤늦게 복도를 오가는 소리, 자신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추는 기척까지. 그녀는 문을 잠그지 않았다. 무의식적인 초대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이었는지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마침내 혜진의 방문이 열렸다. 태석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혜진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들어가도 될까요? 이미 들어왔잖아요. 혜진의 대답에는 거부도 환영도 없었다. 단지 현실을 받아들이는 담담함만 있었다. 태석은 그녀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았다. 그날 밤 일을 말하지 마세요. 혜진이 태석의 말을 끊었다. 말로 하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되고 현실이 되면 죄책감이 따라올 것이었다. 그들은 아직
그런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말이 없었지만 분명히 지속되고 있었다. 밤마다 태석은 지연이 잠든 후 혜진의 방을 찾았고 혜진은 그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은 격정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위로에 가까웠다. 욕망은 죄책감 위를 조용히 걸었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다. 태석은 혜진에게서 지연에게 얻지 못하는 이해와 위로를 얻었고 혜진은 오랫동안 혼자였던 자신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다. 낮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혜진은 여전히 완벽한 베이비시터였고 태석은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다. 지연 앞에서는 더욱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연은 예민했다. 점점 더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주변을 관찰할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태석의 셔츠에서 묘한 향을 맡았다. 익숙하지 않은 향수였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직장에서 묻어온 것일 수도 있고 새로 산 세제나 섬유유연제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향이 계속 신경 쓰였다. 며칠 후 지연은 혜진의 방 근처에서 비슷한 향을 맡았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라는 생각과 함께 의심의 그림자가 밀려들었다. 지연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태석의 행동, 혜진의 표정,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의 미묘한 분위기까지.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점점 의심은 커져갔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어느 늦은 밤 지연은 목이 말라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던 그녀는 혜진의 방에서 나오는 태석을 보게 되었다.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스킨십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대화를 나누고 나온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태석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혜진의 방문이 조용히 닫힐 때까지.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 수 없었다. 다시는 그 향수를 맡지 않기로 결심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2달이 더 지났다. 지연은 모든 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혜진에게 더 친절해졌다. 아이를 맡길 때마다 미소를 지었고 가끔은 작은 선물도 건넸다. 좋은 차나 수입 과자, 때로는 핸드크림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다.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덕분에 제가 많이 회복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연의 말은 진심이었다. 혜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녀가 자신과 아이들에게 해준 일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태석은 혼란스러웠다.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지연의 태도가 더 친절해진 것이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다. 혜진은 변함없이 아이들을 돌봤다. 하지만 그녀도 지연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그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밤이면 여전히 태석은 습관처럼 혜진의 방을 찾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이 관계가 언제 끝날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간절했고 동시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혜진이 말했다. 태석은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지연 씨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두 사람은 침묵했다.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랐다. 이 관계는 명확한 시작도 없었고 명확한 끝도 없을 것 같았다. 당신 지금 행복한가요? 혜진이 물었다. 태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하지 않았다. 행복하다고 할 수도 불행하다고 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혼란스러웠다. 혜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랑은 아니에요. 하지만 멈추기도 어려워요. 우리 그렇게 계속되겠죠. 그 말에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관계를 정확히 표현한 말이었다.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고 단순한 육체적 관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잔불처럼 남아 있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냥 존재하는 것. 끝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끝내지 못하는 것.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돌이 지났다. 이제 혜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지났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퇴사에 대해 먼저 언급하지 않았다. 지연은 여전히 혜진이 필요했고 태석은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고 혜진은 이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혜진이 차를 끓여왔다. 두 여자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이들이 좀 더 클 때까지요. 아직은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럼 다행이에요. 저도 아직은 혼자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두 여자의 대화는 표면적으로는 평범했지만 그 밑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다. 서로의 속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묘한 게임이었다. 그리고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기들은 자라났고 지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혜진은 오늘도 젖병을 데우며 자장가를 불렀다. 태석은 밤마다 복도를 걸었고 때로는 혜진의 방문을 열었다. 그들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단지 누구도 그 끝을 말하지 않을 뿐이었다. 마치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누군가 진실을 말해야 하고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은 모두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